자, 다음으로 초중고 교육 정책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민주시민 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당장 이번 6.3 지방선거 실시 전에 초중고별 맞춤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학부모나 뭐 교사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독일의 그 보이텔바스바라 원칙이라고 있는데 이게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지 말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 다수를 또 상대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나 그런 교육들은 좀 삼가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제 원칙인데요. 뭐 물론 이제 독일의 이제 예시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교사들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전교조라든지 일부 편향된 그런 이제 곳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저도 사실 이제 학생 때 그런 편향된 교육을 그쵸. 받아본 입장으로서 네.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뭐 미군을 향해서 뭐 욕하는 시를 써라. 뭐 저는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편향된 교육을 받아서 그런 이제 그 정치관을 가지게 되면은 오랫동안 그것을 못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 강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 안에 있는 그 편향된 교사들이 강의를 할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정치 중립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1020 세대가 국민의힘 지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편향된 교육 때문입니다. 또 깨어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이념을 주입시키지? 네. 이런 사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선거 앞두고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를 강행하겠다는 그거는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이 최교진 장관이 교육부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냐.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정교조 출신이에요. 정교조 출신이고 정교조에서 이 어떤 교육자로서의 교사들의 중립 위반 때문에 징계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교직에 있을 때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뭐 따귀를 때렸다. 잘 직접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 그 학력 평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같이 목욕탕도 가보고 같이 잠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굉장히 문매를 맞았던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에요. 이 자체가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상황인데 정교조 출신의 정치활동으로 징계까지 받았던 사람,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도덕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가치 중립적인 어떤 그 교직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 장관으로 있는 교육부에서 선거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누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를 관장하는 장관 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교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이미 실패를 한 거예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김해바른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반발심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명목에 이른바 사상개조를 통해서 이 젊은 이들,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의 어떤 사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처참한 이미 성적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식이 너무 뻔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말씀 주셨는데 젊은 분들 특히 고3을 중심으로 약간 진보보다는 보수 쪽을 또 선호하는 입장으로서 얘네들을 계몽시켜야겠다라는 관점에서 본 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논의하자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 민주교육이라는 걸 뭐 명칭도 또 고민해봐야겠지만 이 방식을 이제부터 고민해서 앞으로 도입할지 말지 아니면 이걸 어떤 형식으로 할지 어떤 가이드로 할지 어떤 사람들이 할지를 고민해서 이제부터 논의하자라고 하면은 이해가 충분히 될 수도 있겠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의도가 네, 이제 뭐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투명하고 그러면 이거 사회적 합의도 이뤄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도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몇 개월 안 남고 할 수 있는가?
분명 그러면은 지금 친정부, 그러니까 정부를 좋아하시는 분들로 채워서 지금 그 민주 띄고 시민교육 아닙니까? 이 단어대로 민주 띄고 시민교육 할 텐데, 민주를 중심으로 한 시민교육을 할 텐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특히나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밀어붙이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3 학생들은 유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보세요. 그렇죠. 원래 투표권이 보장이 안 됐었죠. 원래 만 19세부터 참여가 가능한 형태였다가 18세로 연령을 인하를 했죠. 한 10여 년 전쯤에. 사실 그때도 논쟁이 됐던 것이 뭐 투표권을 확장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던 게 아니거든요. 이 아직은 고3인 학생들이 이제 투표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자체에도 유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 인식이었던 겁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고3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유세 활동을 하고 지지 호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교육의 장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반대 이유였거든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나를 찍어줄 만한 유권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일종의 계몽을 시도를 한다. 유세를 하고 정치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명목은 교육이지만 오히려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현장을 방해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는 교육의 이 공교육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할 만한 너무도 많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교육 현장은 가능한 가치 중립적이고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하나가 이제 보이는데요. 이게 민주 시민 역량을 객관적 지표로 측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든 이거는 누구나 또 생각할 수 있는 의견이고, 뭐 다만 폭력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이건 지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점수가 뭐 평가가 뭐 낮다, 높다 이런 걸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평가는 누가 측정하게 됩니까? 지금 바로 그 민주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이제 점수를 깎아서 사회 도태시키겠다라는 그 사회 나오기도 전인 이 학생들에게 그 낮은 점수를 줌으로써 사회 도태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이 방식입니다. 이게 나중에 학생부에게 기록이라도 되면은 그렇죠.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이 반동분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찍히겠죠.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도 불리해지고.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틀막 하자는 겁니다. 이제 내 생각을 나만의 그런 생각을 남들 앞에서 표현하지 못하라는 거, 표현의 자유도 뺏겠다는 거고요. 저는 이것은 뭐 선거가 지금 오고 아니고 다 떠나가지고 이거는 강력하게 이거는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비슷한 양태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지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몇 달 전에 화성시에서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화성시장이 직접 공문도 발행해가지고 기본사회 교육을 했고, 그 기본사회 교육의 교육자를 이한주 그 당시 민주연구원장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도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학생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중립성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 자체가 뉴미디어에 대해서 뭐 자율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뉴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을 어떤 괴롭히는, 정치적으로 음해를 하는 가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유튜버들한테까지 무슨 뭐 징벌적 손해배상죄를 적용을 하겠다느니, 가짜 정보 검열을 하겠다느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판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입장에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어떤 뉴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의도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네팔 같은 국가들도요, 경제적으로 국가가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위기 상황이 커지고 대중의 반발이 커지니까 뭘 했습니까? SNS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상황을 공론화를 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 표현의 자유거든요. 표현을 통해서 공론장을 형성을 하고 문제인식을 공유를 하고 더 발전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표현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단위가 되는 건데 그 자체, 정보 유통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사실상 이것이 정권에 대한 전복으로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권이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베네수엘라, 네팔, 이란과 같은 독재 국가들과 발상 수준이 비슷합니다. 경제가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입틀막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까지 그와 같은 어떤 정보 통제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네팔,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 국가들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10대, 20대, 30대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돼서 정권에 항거를 했던 것이 그와 같은 독재 정권이 붕괴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하는 점을 이 정권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짜 뉴스를 가장 누가 많이 만드냐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이준석 대표가 저는 지근에서 바라보니까 가짜 뉴스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였으면 화병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그 5,000피 코스피 그 5,000 달성했을 때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공약도 5,000피 했었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대주주 인하 막기 위해서 한 발언을 짜집게 해가지고 너는 5,000 못 올라간다며 막 이렇게 지금 놀리고 있고 막 가짜뉴스 만들고 있고 그게 기소화까지 됐는데 결국 내렸지만 잘못됐다고. 지금 슈카월드라는 유튜버도 결국 공격받고 있잖아요. 일반인인데도. 그래서 저는 가짜뉴스를 누가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느냐라고 대묻고 싶습니다.